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이승만 학당 김일성의 북한사 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스티커프의 일기를 통해서 정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황당한 면모를 여러분들에게 좀 일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PPT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북한이 참 소위 말하는 스탈린이 김일성이라는 개를 앞세워가지고 정말 황당무계한 공산위성정권을 만드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집단이 만들어지기까지 소련 간첩들이 미국의 최고 지도부에 아주 엄청나게 침투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예. 바로 요 친구가 전 세계 간첩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그 성과를 냈다라고 알려진 킴 필비라는 친구입니다. 요 킴 필비는 아주 영국의 아주 상류 그 사회 출신이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이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같이 예를 들면은 캐런 크로스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5명과 같이 공산주의 서클을 만들어서 공산주의가 인류가 나갈 정말 그 위대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 중에 바로 요 나이 케임브리지 동지들이라는 책을 쓴 유리 모딘이라는 이 친구도 아주 유명한 공작원입니다. KGB 공작원인데, 이 친구들이 바로 킴필비 요 일당들을 접근을 해서 소련 간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 케임브리지 가문도 좋고 상류사회 출신이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첩보기관에 소속이 돼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미국으로 파견이 돼서 워싱턴에 드나들면서 CIA 파견관으로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빼돌려 가지고 소련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25 때도 이 친구는 영국 정보기관의 미국 책임자로 워싱턴에 파견되어서 김일성이가 6.25 남침 계획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모든 편의를 다 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최고 고위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바로 북한과 소련과 중국으로 보내줘서 아주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아주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친구가 그 많은 정보를 그 CIA 연락관으로 가가지고 빼돌려가지고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38도선을 박차고 북진을 시작합니다. 북진을 시작한 이래에 그 군사 배치라든지 유엔군의 진격로라든지 앞으로 작전을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미국 합참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그 합참에서 CIA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 킴필비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다 빠져나가 가지고 메가더가 작전을 할 때마다 아주 공격에 처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메가더가 북진 과정에서 중공군의 포위망에 걸려가지고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하고 미군들이 많이 죽고, 특히 운산 이 부근에서 죽고, 그리고 장진호 쪽으로 해서 미 해병들이 용감하게 탈출하는 영웅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이 케임브리지 5인방 간첩들이 미국에 침투해서 미국의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소련으로 보냈고, 소련은 즉시 중공군에게 이 정보를 넘겨줘서 메가더의 유엔군이 아주 공격에 처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김성주라는 친구를 급거 귀국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김성주가 1945년 9월 19일 날 소련 군함 푸가초포를 타고 원산항에 도착을 하는데, 원래 계획에 의하면 소련군 지도부는
북한에 이제 그 공산 세력을 어느 정도 다 만든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이런 친구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공산 위성 정권을 만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그 9월 19일 날 평양으로 원산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미국의 침투해 있는 이런 간첩들을 통해서 미국이 이승만을 10월 16일 날 귀국시킨다라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한보다 먼저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김성주를 9월 19일 날 급거 귀국을 시켰고, 그리고 한 달 정도를 훈련시킨 다음에 그리고 10월 14일 날 이승만 박사가 귀국한 게 10월 16일이고 바로 그 이틀 전인 10월 14일 날 바로 이 김성주를 민족의 위대한 항일 투쟁의 영웅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을 시켜서 평양에 있는 이 시민대회에 등장을 시킵니다. 바로 이것도 소련 그 간첩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스트코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김성주가 원사랑에 도착한 다음날인 45년 9월 20일 날 스탈린이 극동전선 총사령관인 알렉산드르 바실레프스키, 그리고 연해주구 군광구 군사회의, 그리고 25군 앞으로 다음과 같은 극비지령을 내립니다. 북한에다가 공산위성 정권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이때서부터 소련을 추종하는 이 단독 정권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급속도로 추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신 이영훈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아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소련군 88여단에 소속돼 있을 때 김일성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소련이 그 대일전에 참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련군이 직접 가서 통치하는 것보다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통치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누구를 앞세워서 북한을 다스릴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김성주라는 존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소련군정사령부의 첩보국하고 특수선동부 이런 데서 김성주의 행적을 다 조사를 한 결과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고 활동사항을 조사를 하고 빨치산 운동 등을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냥 일개 전투원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북한에 가서 보니까 북한에 우리의 정말 항일투쟁의 위대한 그 지도자인 김일성 장군이라는 분이 왜 빨리 귀국을 안 하느냐, 빨리 귀국을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주 전설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는 소식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놈을 자기네들이 훈련시킨 이 김성주 대위를 이 김일성 장군으로 바꿔치기를 하자, 이렇게 이 정치사령부에서 이제 계획을 했고, 그리고 바로 이 친구를, 김성주를 북한의 최고 지도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누가 추천했느냐? 그 당시에 2인자였던 그 베리아라는 친구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45년 9월 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19일 날 이제 그 원산항에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하기 한 2주쯤 전에 스탈린이 추천을 받은 김성주를 모스크바로 부릅니다. 불러서 별장에서 4시간 동안 스탈린이 직접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좋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북조선을 잘 이끌어가라. 그리고 소련군은 이 사람에게 적극 협력하라 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공산당의 아주 유명한 그 지도자인 박헌영도 있었고, 김두봉도 있었고, 무정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이름도 보잘것없는 김성주라는 사람을 왜 스탈린이 결정을 했을까요? 첫째는 바로 이 친구가 소련군이 훈련시킨 소련군 현역 장교였다는 점입니다. 군이라는 게 뭡니까? 명령에 죽고 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둘째,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친구가 공산당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다. 몰랐으니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친구를 자기네들이 이제 그 대리인으로 내세운 거죠. 바로 요 김성주가 입고 있는 요 양복은 요 옆에 있는 요 문일이라는 친구의 양복입니다. 양복도 없어가지고 바로 문일의 양복을 빌려 입고, 그리고 요 복장을 하고 평양의 군중대회에 나가서 소련군정 정치장교들이 써준 그 연설문을 소련파들이 한글로 번역을 해서 준 것을 떠듬떠듬 읽은 게 바로 10월 14일 평양 군중대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김일성을 내세워가지고 북한의 이제 공산위성정권을 세우는 첫 번째의 그 핵심 내용이 오도대회라는 것을 개최하는 건데요. 오도대회 그 실제 명칭이 되게 깁니다. 조선공산당 서북오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약칭 오도대회라고 하는데 바로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 오도대회를 통해서 그 공산당을 그 당시에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의 지도자로 군림을 하고 있었는데 38선 이북 지역의 조선공산당을 박헌영으로부터 분리를 해서 38선 이북 지역의 공산당의 지도권을 이 바로 김일성이라고 날조된 김성주에 주려고 준비를 하니까 북한에 남아있던 이 공산당들이 대거 막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에 의하면, 코민테른의 원칙에 의하면 일국 일당 원칙입니다. 한 나라에는 공산당이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조선공산당이라는 것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선취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건 코민테른이 정한 일국 일당 원칙에서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거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박헌영이를 통해서 박헌영과 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10월 8일 날 로마넨코의 주관하에 그 박헌영이를 개성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김성주와 로마넨코, 박헌영 3자가 개성에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박헌영이를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박헌영으로부터 북조선 분국을 만들어도 좋다라는 허가를 받아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박헌영이 가지고 있던 전 한반도의 조선공산당의 지도권으로부터 38선 이북 지역의 이 공산당의 지도권을 뚝 떼내가지고 이것을 김성주에게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박헌영은 결정적으로 이 리더십을 상실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다음날 10월 13일 날 오도대회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지도권을 김일성에게 넘겨줍니다. 소련군정이 이 계획을 세워서 박헌영으로부터 절반에 해당하는 지도권을 뺏어내서 김일성에게 줬으니까 이제 북한 지역의 공산당은 김일성이가 대표를 하게 된 셈입니다. 이 오도대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평양에 그 군중대회를 열어가지고 김일성을 이제 항일투쟁의 장군으로 이렇게 데뷔를 시키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스티커프 일기에서 뭐 김일성에게 주의를 주다, 훈시를 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당시에 김일성은 소련군 대위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직속 상관인 스티커프의 지시와 지령에 의해서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김성준은 이제 북한 주둔 소련 공산당 당원으로서 현지에서 그 당조직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해서 스티커프라든지 로마넨코 같은 아주 그 자기보다 훨씬 직급이 높은 정치장교로부터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내일은 토지개혁을 하고 모레는 국유화를 하고 이런 지시를 받아서 바로 북조선 본국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는 대장이니까 그 명령을 받은 내용을 직접 수행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키는 대로 알아서 한 그러한 스탈린의 정말 개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소련군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뭐 히틀러하고 정말 피 튀기는 혈전을 벌이면서 뭐 이쪽 저쪽에서 사망한 인명피해만 약 2천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초토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북한에 들어왔을 때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에서 뺏은 뭐 그런 그 조선은행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쓰다가 그 돈마저 다 떨어지니까 붉은 지폐, 붉은 군대 사령부가 발행한 이 소위 말하는 군표를 무려 100억 원어치를 발행을 합니다. 그냥 막 종이 쪼가리에다가 뭐 1원, 10원, 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마구 막 찍어내가지고 이것으로 월급을 주고 그리고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김일성의 월급, 김일성의 활동비, 김일성의 정치에 따르는 각종 비용도 바로 이 붉은 지폐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47년 12월에 제1차 화폐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이 화폐개혁을 실시를 하면서 그 기존 화폐와 신화폐를 1대1로 교환을 해줬는데 그 교환을 해주면서 한 사람당 얼마까지를 교환을 해줬느냐? 1인당 700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일반 봉급자의 월급이 평균 1,500원이었는데 700원이면 일반 봉급자 월급의 절반 정도만 돈을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다가 뭐 붉은 지폐라고 인쇄를 해서 그것을 돈이라고 해서 강제로 유통을 시키고 그걸 월급을 주고 그거로 소련군에게 필요한 각종 뭐 식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 화폐를 1인당 700원까지만 교환을 해줌으로 해서 북한을 완전히 알거지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 수거한 이 조선은행권을 남한의 좌익에 내려보내서 신문사 잡지사를 매입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945년 12월 28일 날 모스크바에서 이제 전승국 외상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여기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소식이 외신을 타고 알려지면서 남한에 있는 민족주의자들 간에 뭐 반탁운동이 아주 뭐 거세게 폭발을 합니다. 그 당시 서울에 있던 조선공산당 그리고 조선공산당의 지휘부인 박헌영 뭐 이주화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신탁 통치에 결사반대한다 하는 이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김일성은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소련 군정이 훈령을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야, 너 찬성해 아니면 반대해. 이런 그 지침을 내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련 군정의 그 로마넨코가 자기가 직접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스탈린에게 이 신탁 통치를 우리가 찬성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적극 찬성해라. 스탈린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그 당시 월북에 있던 박헌영과 김일성에게 지시를 합니다. 신탁 통치 절대 찬성. 그래서 남한에 있던 조선공산당과 박헌영이가 어제까지는 반탁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부터 찬탁으로 돌아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신탁 통치라는 말도 사용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협정 적극 지지 이런 식으로 아주 용어를 물타기 하는 이런 일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헌영을 비롯해서 김일성이나 박헌영이나 결국은 스탈린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정말 공깃돌 같은 이런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바로 이런 증거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46년 2월 8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이 출범을 합니다. 45년 9월 20일 날 스탈린이 38선 이북 지역에 공산 위성 정권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한 지 한 5개월 후에 드디어 이제 북한의 정부가 출범을 하는 셈입니다. 자, 북조선의 임시인민위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바로 여기에 임시인민위원회의 총책임자인 김일성이가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행정과 입법 권한을 가지는 독재적 기관으로서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정부가 생긴 셈이죠.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2월 8일을 진정한 인민정권이 수립된 28절이다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한의 분단을 분단시킨 원흉은 지금 좌익이라든지 공산주의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바로 분단을 야기한 원흉이다. 이승만이가 분단시킨 나쁜 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1946년 6월 3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아니 46년 2월 8일 날 자기네들이 정부를 먼저 세우고 이름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다 이렇게 세워놓고 내각 구성원까지 다 발표를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행정과 입법 권한을 가지는 실질적인 우리의 정부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분단 정부는 지네들이 먼저 세워놓고 이승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 선전선동에 지금까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그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물결이 이제 뭐 미친 듯이 밀어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산화 작업, 사회주의화 작업을 뭐 공산화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민주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혼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단에서는 민주주의는 공산화다 이런 등식으로 바라보시면 대차에 차질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 한 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우선 첫째로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 국가가 뺐습니다. 이른바 무상몰수, 무상분배. 지주로부터 강제로 뺏어가지고 땅이 없는 이 농민들에게 땅을 거저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오랜 기간 고생을 했던 이 조선의 북한의 소작 농민들은 김일성이 만세 막 눈물을 흘리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리고 스탈린을 찬양하는 편지를 960만 통인가를 그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미친 듯이 환호를 했죠. 땅을 준다니, 그것도 공짜로. 바로 이러한 토지개혁에 필요한 법령, 그 다음에 노동법령, 남녀 평등에 관한 법령, 산업, 운수, 통신, 은행, 국유화 법령, 이런 것들을 전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모스크바에 있는 소련공산당 당 중앙위원회가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준 걸 가지고 소련 군정이 이거를 번역을 해서 북한 관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에게 줘서 김일성이가 시행을 하는 과정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토지개혁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저주는 줄 알았는데, 여기 토지개혁법령 제5조에 의하면은 몰수 토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로 양해한다 그랬는데, 그 아래 제10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니, 매매도 못하고 소작도 못 주고 저당도 못 주면 이게 내 땅입니까? 국가 땅입니까? 분명히 지주로부터 뺏은 땅을 농민들에게 거저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소작권만 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와 당이 지주의 땅을 뺏어서 국가가 지주를 하고 전 농민을 국가에 그 얽매여 있는 소작인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46년 이후 6월 27일에는 농업현물세 법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놓고 일체의 조세를 면하되 각종 곡물 수확량의 25%를 현물세로 납부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국가가 지주고 자기네들은 소작인이고 25%를 소작료로 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매매하지도 못하고 저당 잡히지도 못하고 남에게 빌려주지도 못하는데, 이게 바로 북한이 시행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의 본질인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정신나간 이런 학자나 일부 사람들은 북한식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사회적 정의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참혹한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현물세가 25%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애국미 헌납운동, 무슨 무기 헌납운동, 이래가지고 그 현물세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일본 측의 그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현물세가 1947년, 48년, 49년 이 무렵에는 무려 60%에서 65%, 70%에 이르렀다. 그러니 이게 다 국가가 지주 역할을 하고 농민이 소작인이 돼버린 이런 꼴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이게 내 동토가 아닌데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면 현물세로 다 뜯어가는데, 이때서부터 소위 말하는 사보타지, 태업 이런 게 일어나면서 농업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형편없어지니까 할 수 없이 1958년에 농민들에게 분여했던 토지를 전부 다시 회수를 해서 전면적으로 농업 협동화를 단행을 하고, 그리고 농민들은 거기에 노동자로 전 국민이 국가의 땅을 붙여먹는 이런 소작인으로 전락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식량난은 바로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이 토지개혁의 참혹한 실패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귀결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탈린의 신전술 뭐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